안녕하세요, 정상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 작가님. 저 소개요. 네. 제주에 입도해서 살고 있는 지 지금 올해로 29년 된 정상기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저 소개할 게 없어서 사진을 언제부터 찍으셨어요? 한 2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사진 찍기는 근데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찍은 건 아니고요. 즐겨서 쭉 그래 찍어 오다가 뭐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찍어 오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붉은 겨우살이는 이제 겨울에만 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게 찍게 된 동기가 있나요? 어떻게? 근데 제주에 살다 보면 우리 그 겨울에 특히나 한라산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겨울 한라산이 네.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윗세오름, 그러니까 영실에서 윗세오름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자주 가거든요. 근데 우연히 10년 전에 그 영실에서 윗세오름 올라가다가 이렇게 등산로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 겨우살이를. 빨간 열매가 그 한 겨울에 이파리도 하나도 없는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네. 새집처럼 이렇게 둥그런데 빨간 열매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저게 뭐지 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푹 빠졌죠. 네.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럼 이 겨우살이가 어떤 식물이라고 해야 되죠? 나무라고 식물이에요. 해야죠? 그러면 어떤 류예요? 이게 그 기생식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기생식물 하면은 나무 그 표피에 네. 이제 표피에 붙어서 네. 그 습기를 먹거나 이렇게 해서 자라거든요. 보통이 네. 뭐 덩쿨 식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겨우살이는 아주 특별한 애예요. 살아있는 특히나 이제 그 참나무 살아있는 나무 살 속에다가 파고들어서 뿌리를 넣어서 그 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이렇게 먹고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겨우살이를 이렇게 쭉 찍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또 찾아보고 정보를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도대체 이런 식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나무에 썩어 있는 이거 좀 뽑겠습니다. 나무에 그 썩어 있는 부분에 어떤 씨앗이 앉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다른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거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살아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표피도 두껍지만 다른 뭔가가 침투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겨우살이 그 조그만한 씨앗에서 그 연약한 뿌리가 나와서 그 두꺼운 살아있는 그 나무의 표피를 뚫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게 저는 정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파고 들어가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겨우살이가 우리가 식용으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겨우살이를 그 항암제 원료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000개 이상의 그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국 나라에서 그 임상 실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 약재로 많이 약의 원료로 쓰고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게 약재가 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약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 그 사람 동물들이나 우리 동물들 이렇게 상처나면 몸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외부에서 세균들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백혈구 적혈구가 가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아무튼 피부가 상하면 공기 중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세균들이 침투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걸 싸우면서 이게 상처난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네. 막 이렇게 좀 흉하게 좀 되거든요. 반드시 아물지는 않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겨우살이가 그 나무에 살아있는 나무에 표피를 그러니까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수액을 먹으니 나무 입장에서는 이상한 게 자기 몸에 들어와서 상처를 내고 영양분을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는 평상시에 만들어내지 않은 그런 물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나무한테는 암적인 거예요. 그 겨우살이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질들을 평상시에 만들어 놓지 않은 물질을 겨우살이가 이게 파고 들어오면서 상처가 나고 뭔가 자기 몸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무는 만들어내요. 그런 물질들을. 그러니까 뭐 항암 물질, 나무의 항암 물질이라든가 그걸 이겨내기 위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겨우살이가 앉아 있는 파고 들어온 그 자리로 보내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겨우살이가 그 성분 같은 것도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살이가 있는 나무는 참나무는 막 부풀어 오르고 이상하게 막 변형이 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겨우살이를 이제 했을 때 우리가 항암 효과를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우살이를 이제 따서 많은 과학자들이 성분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겠죠. 보니까 아마 제 책에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성분들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항암 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다량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아주 깊게 알고 계시네요. 이번에 여기 김만덕 기념관에 이제 겨우살이게 나름 그리고 공존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시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여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김만덕 의인 김만덕님에 대해서 그렇게 제주에 살면서도 깊이 있게 막 알지 못했었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서울에서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그때 이제 그 시기에 김만덕 기념관의 김상훈 관장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기념관에서 전시 한번 하고 싶으신데 뭐 의향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그랬죠. 그리고서는 이제 김만덕 기념관에 또 김만덕님에 대해서 저도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는 그 관장님께서 미리 그 공부를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겨우살이하고 우리 김만덕 기념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보다는 관장님께서 먼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뒤로 공부를 했는데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어떤 점이 있으세요? 어떤 점이 연결된 거다? 얘기하자면 좀 긴데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인 김만덕 할머니께서도 그러니까 흉년 우리 제주도민들 그 흉년 들어가지고 막 기근에서 많이 막 힘들어하고 어렵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시기에 그 자기의 재산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주도민들을 살려내시고 하셨던 그런 이제 의인님이신데 결국에는 나눔이잖아요. 근데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눈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겨우살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리 김만덕 할머니 마음으로 이렇게 내놓고 나눈다는 생각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의 생존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겨우살이는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그 새가 산새가 그 열매를 먹고 음. 다른 나무에 가서 음. 그 이렇게 배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부리에 붙어 있는 그 열매를 다른 나무에 가서 이렇게 떼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만 그 씨앗이 다른 나무로 옮겨져서 이렇게 뭐라고 자손을 번식할 수 있어요. 오로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겨우살이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새들이 그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평상시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산의 열매든 아니면 벌레든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겨우살이를 굳이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새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새들이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환경 이런 거를 이제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능이 있는 식물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얘네 생태를 보면 이 겨우살이의 생태를 알아보면 정말 희한해요. 일단 열매가 가장 달콤하게 익을 때가 가장 추운 보통 12월에서 1월 그 사이예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이런 얕은 그 지대 예를 들어서 뭐 얕은 산이라든가 이런데 열매가 그때 이제 겨우살이가 거기서 산다라면 굳이 새가 또 그걸 먹지 않겠죠. 그 뭐 녹아 있는 데도 많고 뭐 여기저기 뭐 집 같은 데도 있어서 열매를 뭐 먹이를 먹기 때문에 굳이 겨우살이 열매를 안 먹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게 보통 한 800고지 이상 높은 고지의 산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것만 선택한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나무 꼭대기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 겨울에 높은 산에는 눈이 와가지고 다 눈에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먹을 게 없어요. 물론 가지에 앙상한 가지밖에 없어서 벌레도 없죠. 그 다음에 눈이 덮여가지고 산의 높은 지대는 항상 눈이 어느 정도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데를 선택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진화를 거듭한 거예요. 자기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를 찾아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김새도 또 달라요. 특별해요. 얘네들은 Y자로만 자라요. 항상 Y자로만 자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만 열매가 열려요. 중간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마지막에만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나무 꼭대기를 선택한 것도 새를 유인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나무 꼭대기에 보면 동그랗게 꼭 새집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얘네들은 새집 마디마디가 새집처럼 딱 만들어지면 더 이상 안 커요. 스스로 부러져서 그 모양을 항상 유지를 해요. 그리고 열매도 딱 그 새의 부리만큼 그 크기로 아주 앙증맞게 딱 부리에 맞춰져 있어요. 그 크기가. 그러니까 겨울에 산새들한테 먹을 게 없잖아요. 눈이 덮여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자기 씨앗을 산새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이렇게 공생을 하는 거죠. 하면서 또 자기 자손도 번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만덕 할머니의 그 나눔이라든가 또 굳이 이제 식물이니까 제가 생각은 안 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이거. 이게 촬영을 하다 기다리다 보면 혹시나 뭐 그때 새가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을 포착한 게 있었나요? 그래요. 있죠. 보여드릴까요? 네, 그 나중에. 새가 뭐 따먹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열매는 완전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새가 먹고 응아를 하면 똥꼬에서 안 떨어져요. 거의 한 1m 정도 길게 똥꼬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바람이 불어서 이제 중간에는 열매 씨앗들이 쭉쭉쭉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딱 붙잖아요. 네. 그러면 똥꼬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찍었어요. 근데 이거 희한하게 네. 또 그거를 배설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해서 이게 정착이 되기가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이제 산에 이제 이걸 찍기 위해서 겨울마다 자주 가니까요. 네. 어떤 걸 보냐면은 새가 이게 날아가다가도 응아할 수 있잖아요. 네네. 보통 새가 날아가면서도 응아할 수 있어요. 그 눈에 하얀 눈에 네. 그 응아 이렇게 떨어진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죽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씨앗들이 그 가지에 네. 새들이 가지에 앉아서 응아를 해요. 그래서 그 가지에 붙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번식이 돼요. 그러나 이게 아무 데서나 번식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손을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고 소나무에서는 안 살아요. 소나무는 송로라고 하는 또 다른 개체가 있어요. 근데 겨우살이는 소나무에는 살 수 없어요. 이 겨우살이는 왜냐면 그 살아있는 나무에 살속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송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거를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우리 사람들한테 어떤 약재로 쓰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의 강함들을 인간들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성분을 잘 취하면 우리 사람들한테는 많은 이로움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소나무한테는 안 살고 대부분 보면은 참나무에 살아요. 우리가 이게 그 작가님이 지금 사진 기법을 보면은 이제 색깔이 빨간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 비법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네, 영업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진 찍을 때도 보통 그런 기법을 많이 쓰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사진이란 장르가 요즘 뭐 프로그램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그런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진의 원판을 약간 그 변형을 하는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또 대부분의 사진가분들이 색 보정이라든가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고성능의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찍어도 다 작품이에요. 어찌 보면. 그럼 이 사진을 작품으로 그러니까 일반 다른 분들도 다 작가라고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만 있으면, 카메라가 있으면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각자의 다른 생각으로 찍기 때문에 그게 이건 작품이고 이건 작품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찍는 거는 저는 다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생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다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뭔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슴을 훔쳐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의 어떤 작품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쁘다라고만 해서 지나가는 게 있고, 저거 진짜 내가 돈 주고라도 좀 사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건 정말 예술이다라고 또 할 수도 있고, 그게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그런 뭔가를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그런 느낌을 저는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사진은 많이 오래전부터 찍었지만 내 보이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낼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진을 저는 못 느꼈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저는 아무리 이쁘고 잘 찍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분들은 저는 다 똑같이 그렇게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이 사진으로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인정받기도 그렇고 또는 마음을 훔쳐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변화를 줘봤죠. 저도 근데 포토샵은 할지 몰라서 포토샵은 안 하는데 뭐 휴대폰에 있는 어플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것들로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사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렌즈의 그 망원 렌즈에 보면 제가 이제 다 이거 600mm 망원 렌즈로 촬영을 했거든요. 높이 있으니까. 그게 조리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춘 거 외에 앞에 있는 거라든가 뒤에 있는 사물들이 조리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림,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하는데 그게 정말 조리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 다르게 되거든요. 주변의 거를 없앨 수도 있고 또 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데 자꾸 이렇게 찍다 보니까 나무도 또 막 겨우살이 때문에 다 뒤틀려 있고 이게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겨우살이하고 이 나무하고의 같이 이렇게 뭐랄까 조화가 스스로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잘 찍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조리개를 좀 열어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약간 어떤 숙묵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겨우살이의 빨간 부분은 살리고 숙묵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동입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이제 인터뷰에 보니까 한 외국에 한 70여 군데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네. 근데 왜 제주도에 정착했습니까? 외국에도 좋은 데가 많을 건데. 배낭여고 진짜 많이 다녀봤어요. 한 70개국 넘게 다녀봤는데 이민 가려고 이제 스위스에도 꽤 오래 있어보고 캐나다에도 있어보고 뉴욕도 꽤 오래 있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여기서 살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제주에 돌아오면 제주만큼 따뜻하고 온화한 데가 없어요. 정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언어겠죠. 네네. 그리고 제주도에는 우리 제주는 진짜 보물섬이라고 생각해요. 지척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바다와 그 다음에 산과 그 다음에 뭐 들과 맛있는 먹거리와 언어도 다 통하지요. 친구들과 다. 이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외국 돌아다닐 때는 여기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다니기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저는 제주를 떠나서 살기가 정말 어렵다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많은 그 지인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제주 좋냐? 천국입니다. 천국.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점이 뭐 있나요? 되게 뭐 따뜻한 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주 와서 뭐 이렇게 텃세도 많고 막 이런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전 30년 가까이 살면서 그 텃세라는 걸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육지에서 왔으면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정서와 제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에 같이 자기가 동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나는 이래 이런 마음으로 제주에서 살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특히나 우리 제주에서는 우리 제주의 원주민들은 이 척박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진짜 살아왔는데 그 육지에서 이렇게 막 돈 많다고 와서 또는 무슨 뭐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서 왔다고 해도 그걸 알아주라고 하면 안 되죠. 제주 왔으면은 제주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제주에 가면 뭐 많이 이렇게 텃세를 부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오시는 분들이 겪어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냥 여기 사업하다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되면 제주도 살기 힘들어요. 사실은 나중에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막상 그렇게 오면 안 되고 혼자 살 거면은 뭐 상관없지만 같이 어울려서 살고 그러려면 일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동화가 되어야죠. 여기 문화에 또 나름 또 그 전에 이전에는 사진 풍토가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한라산 겨우살이 찍기 전에요. 이전에 아무거나 찍었습니까? 아니면 장르가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봄에는 꿩에 미쳐가지고요. 꿩. 우리 제주의 그 꿩이 정말 또 색깔이 아름다워요. 특히나 봄에 겨우 내내 콩이라든가 막 이런 걸 정말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 오름도 많고 뭐 우리 제주시지만 부근에 노루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꿩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꿩들이 겨우 내내 정말 그 봄에 꿩이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지가 얼마나 등치가 크고 얼마나 깃털이 윤기가 많고 예쁘냐에 따라서 많은 그 암컷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꿩에 미쳐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죠. 꿩 사진 좀 희한한 꿩 사진도 많아요. 제가 찍어놓은 것 중에서 이걸 어떻게 찍어서 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사진도 있고 제가 그 꿩 사진을 출품해서 우리 뭐 제주에서 큰 사진전 거기에서도 최우수상도 받고 했었어요. 꽁 사진만 갖고.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연구하시고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런 거 같으신 게 그래서 이제 남다르게 그 시각적인 면과 이 내적인 그 마음하고 같이 연그러져서 이제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남다르게 너는 이게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작가님은 뭐 다르면 다르게 본다. 뭐 같은 그 사물을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나요? 많이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쁘다고 저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항상 길을 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시선은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 버릇처럼.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으로서 이거 뭔가 남다르고 독특하다. 그러면은 그냥 내려서 찍죠.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근데 그게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사진이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좋은 만족하고 좋은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건 정말 좋아라고 하면 대부분 남들도 좋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일단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멋있어. 이거는 아마 전시회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대부분 비슷해요. 생각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전시를 이제 여러 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가장 기억 남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거 만족해 그런 전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진을 오래 찍었지만 우리 여기 이제 사진협회 김정현 회장님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예전부터 이렇게 찍고 있다라는 걸 종현님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사진 대전 뭐 이런 거 하면 한 작품 한 두세 개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네 하고 이제 형님한테 몇 개 파일 보내줘. 뭐 이런 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별로고 요거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에 전시. 남는 거. 전시. 전시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사진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진협회랑 이런 데도 가입된 것도 아니고 뭐 사진 작가 협회도 가입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쭉 사진 좋아서 찍어 왔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이제 뭐 골프 모임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행사하면 제가 좀 사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선물 주고 싶다, 이거는 이제 시상으로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액자를 만들어서 그 드리고 했죠. 이제 시상품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나도 좀 갖고 싶다, 뭐 나도 좀 이거 하나 선물해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쭉 오다가 그러면 전시회를 한번 할게요. 필요하면 사가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시한 게 작년 2월 달인가 KBS 방송국 1층 로비에서 전시를 했어요. 교사리로. 근데 그때 정말 신선하셨나 봐요. 아무튼 겨우살이를 소재로 사진 작품을 나온 거는 세상에 제가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기법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이게 사진이야 무슨 그림이야. 제가 서울에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많이 하고 그런데 사진이라고 보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리고 사진을 오래 하셨던 교수님이라든가 작가분들도 와서 놀래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사진이냐? 근데 그때 작년 2월달에 전시하면서 정말 많이 작품 많이 팔았어요. 그 뒤로 이제 이번 우리 김만덕 기념관의 7회 개인전 7회 됐는데 이게 사실 그림이든 사진이든 그러니까 아무튼 작품은 이렇게 제가 저만 좋다고 해서 요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 하나 드릴게요 해도 상대방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사실 이건 쓰레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괜찮아, 나 안 줘도 돼 이러면 벌써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그려서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그려서 작품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선물 주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아니 괜찮아 안 줘도 돼 이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전시회를 했는데 이거 좀 싸게 살 수 없어, 좀 살 수 없어, 싸게 살 수 없어, 조금 할인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갖고 싶어 하거나 선물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하거나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사진이든 아무튼 작품은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공감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낼 수 있는 게 얘가 작품이 제가 아니고 작가가 아니고 작품이 상대방의 가슴을 훔쳐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유혹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매력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품이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아무튼 모든 어떤 작품들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죠. 또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겨우살이만 갖고 이렇게 전시할 게 아니고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걸로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 아 제주도 말이요? 제주도 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말도. 말도 많이 찍으시고 우리 뭐 권기갑 작가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사진 하시는 옆에 작가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많아요, 그리고 많아요. 저도 보니까. 특히나 우리 제주에는 정말 작품을 소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많았어. 어머. 정말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 예술이에요. 제가 오죽하면은 그 팽나무 있죠. 네, 우리 팽나무. 이제 네. 시골에 보면은 네. 그 아름드린 팽나무가 팽나무.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졌을 때 풍랑. 퐁당 응. 그 기묘한 그 네, 이 맞아요. 꼭 혈관 같은 그 모습들 그렇죠, 그렇죠. 또 한참 미쳐가지고 또 그거만 찍으러 다녔어요. 이게 그거 대단하죠. 그 4.3에 이번에 같이 포스터로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거 있죠.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바닷가 마을 같은 데 가면 해풍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야. 강부원 선생님께서 또 그 많이 그 저기 작품에다 많이 응용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돌담 하나하나도 이 어떤 각도에서 또는 어떤 계절에 어떤 빛에 어떤 환경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주에는. 그래서 아무튼 오름만 찍어야 되는 선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라산 몇 번 정도 올라가셨어요? 그거 기억할 수 있나? 아무튼 한 200번 넘은 것 같아요. 최소한 주로 겨울에. 겨울에. 예. 겨울에만 가세요? 아니면 봄에도 가고 뭐 여름에도 가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데 특히 겨울에. 네, 이제 겨우살이 10년 전부터 이제 겨우살이 알고 난부터는 얘를 저는 애인이라고 애인이라고 하거든요. 애인 그래서 만나러. 애인 만나러 이제 봄이든 여름이든 얘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항상 얘는 푸르르게 있어요. 나무들이 앙상해도 얘는 사시사철 푸르러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게 확 그 나무하고 나무의 이파리 아무리 여름이어도 이파리하고 얘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돼요. 색깔이. 아, 얘는 여름에는 어떻게 색이? 여름에도 파랗게 있어요. 항상 그렇게? 파래요. 근데 열매는 없죠. 음. 열매는 보통 제가 이제 여름에 찍었던 가서 이제 우리 애인 뭐 하고 있나 해서 한번 가서 이제 찍었는데 아주 작은 파랗게 된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익어서. 반대로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식물들은 봄에 이제 꽃을 피워서 가을에 열매를 이렇게 맺잖아요. 근데 얘는 4월쯤에 개화를 해요. 아주 작게 노랗게 개화를 해서 그때부터 겨울 가장 추운 1월 달에 맞춰서 그때 익을 걸로 맞춰서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천백고지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만 약간 그 분홍색, 연분홍색으로 지금 이제 돼 있더라고요. 조금 연분홍색에서 아주 빨갛게까지. 그렇죠. 이제 이게 점점 빨개지는 거죠. 네. 보고 왔어요. 아, 겨울에만 잘 사는 줄 알지만 봄, 여름, 가을에도 잘 살고 있구나. 아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파랗게. 그러면은 만약 겨울에 안 찍고 이거를 뭐 아까 여름이나 가을쯤 이렇게 찍었을 때 네. 그게 두드러지진 않죠. 다른 이 참나무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겨울. 제가 뭐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뻐요. 하도 겨우살이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사진 찍는 기법 중에서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탁탁 찍잖아요. 보통 그림에 보면. 네. 근데 이게 우리는 이 초보자들은 보통 전체를 찍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특징을 좀 조금 어떻게 찍는 기법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한 부분만 딱 초점해도 굉장히 여기 밑에 전시된 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사실 기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예쁘다고 느낄 만큼의 그 구도로 제가 찍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예뻐야 되고 제가 찍었을 때 그 구도도 어떤 뭐 사진에 전 구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진을 배웠던 분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구도를 갖고 찍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이쁜 모양으로만 찍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수묵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네. 수묵화 그림보다 이런 스타일로만 하는데 사진은 전체적인 거이 요즘 밑에 뿌리나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보통 사진 찍는 습성이 있는데 여기는 싹 뜯어서 잘라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묵화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쭉 찍다 보니까 일단 수묵화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제 찍죠. 찍는데 거기에는 또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냐면 여백의 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좋아할 것 같으면 저는 화려하고 뭔가 색깔이 다양하게끔 하겠죠. 그러나 얘가 가지고 있는 게 겨우살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건강함과 강인함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를 좋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세가 그래도 한 5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건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강인함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겨우살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의미, 그러니까 약재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겨우살이를 아는 분들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는 색깔이 화려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흑백 기운이 있어야 아련함도 생각하고 뭐 뭔가 또 사실 하얀 거하고 검정 거 파란색만 있으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특이한 편안하고. 누구한테나 봤을 때 저 나름 생각 많이 했어요. 여기다 낙관 딱딱 찍으면 그냥 수묵화. 그거를 검정 거를 좀 밝은데 회색으로 조금 바꾸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밝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진하게 찍은 게 밝기를 카메라에서 밝게 찍으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요, 검정이 나오고 거기는 지금 조금 네네. 밝기를 열어준 거예요. 지금 예, 예. 바로 보시는 거는. 그래서 나무가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제가 의도해서 찍은 겁니다. 아까 그 나무에 많은 그 뭡니까 이 덩쿨 나무가 나무를 감싸고 올라갔는데 그 덩쿨이 저는 참 예뻐 보였어요. 그 덩쿨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조리개를 좀 닫아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제가 그거를 좀 날리고 싶었다 그러면은 조리개를 좀 열어서 좀 진하게 해서 찍었으면 아마 그런 그 섬세한 예쁜 모습들을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냥 시커멓게 나오게끔 됐겠죠. 처음에 그러면 사진을 뭐 전공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취미입니다. 취미.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옆에서 보니까 제주대학에 미술과를 나왔다든가 뭐 대학에서 미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기 작가가 그런 공부를 안 했잖아요. 대학에서 취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데서 좀 이질감이 좀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김만덕 기념관에 뭘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제주대학 출신들 초청했더니 처음에 오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병원 예약이 어떻고 다 빠지더라고. 아 이게 뭔가 있구나 느꼈지. 그러니까 정상기 작가의 그런 이 사진 어떤 그 사진의 어떤 작품성, 사진 작품의 그런 그 좀 멋지다 하는 건 다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살갑게 안 지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기네 부류를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요. 내가 처음에 여기 금다화 작가라는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 작품이 나도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갔어요. 삼방산을 빨갛게 그린 작품. 삼방산을. 그리고 단산에 그 단산의 모습에서 다 이렇게 해서 그 밭 모양, 밭 이게 나는 밭의 색상을 달리해서 이 그림을 그리니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위 틈 밑에 빨간 용암 있는 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속에 그 어떤 그
귀신, 영혼 거기에 묻혀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야 제주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발상이 없는 그런 그림을 보고 아 이거 우리 기념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초대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 나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를 통해서 전화 오고 왜 제주도 미술협회 회원도 아니고 제주 사람도 아닌데 왜 김만덕 기념관은 도립박물관인데 왜 육지서 없는 사람은 족보도 없는 사람을 주냐느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공갈 협박 막 그래서 내가 그랬지 김만덕 기념관은 김만덕 할머니의 혼이 살아있다. 김만덕 할머니가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이걸 구분했겠느냐. 육지 사람이나 제주 사람을 구분했겠느냐. 맞아. 그게 김만덕의 정신인데 당신들이 김만덕 기념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어디 있느냐. 내가 관장으로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책임진다. 그래서 그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도 의미가 좋았어요. 그게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이거 인터뷰하는데 미안하다.